세상을 바꾼 예술가. 웃음 속에 진실을 담은 영화인 채플린. 찌그러진 중절모자, 헐렁한 바지에 커다란 구두를 신고 뒤뚱뒤뚱 오리걸음을 걷는 코수염 신사 채플린. 그는 단순히 웃기기만 하면 되는 걸로 여겨졌던 희극을 위대한 예술로 끌어올린 세계적인 영화입니다. 무대에서 꼬막, 오, 내 사랑 그대여. 나는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열심히 공연을 하고 있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새소리를 내며 갈라졌어요. 무대 뒤에 앉아 어머니의 공연을 지켜보고 있던 5살 난 찰스 스펜스 채플린은 그만 심장이 철렁 내려앉은 것만 같았어요. 어머니는 늘 목이 아팠는데 이제 큰 탈이 난 거였어요. 당장 집어치워! 입장료 물어내! 그때였어요. 무대 감독 아저씨가 갑자기 찰리의 손을 덥석 잡더니 다짜고짜 무대로 끌고 나갔어요. 아저씨는 얼떨결에하고 있는 찰리를 앞으로 내세우면서 큰 소리로 말했어요. 그때였어요. 무대 감독 아저씨가 갑자기 찰리의 손을 덥석 잡더니 다짜고짜 무대로 끌고 나갔어요. 아저씨는 얼떨결에하고 있는 찰리를 앞으로 내세우면서 큰 소리로 말했어요. 자, 다들 진정하세요. 이 꼬마의 재롱을 보신다면 여러분들의 하도 금방 풀리실 겁니다. 자, 찰리. 엊그제 아저씨 앞에서 불렀던 그 노래를 부르는 거야. 자, 음악 주세요. 요란한 악대의 반주로 찰리가 평소에 잘 부르는 유행가가 울려 퍼졌어요. 찰리는 아직도 어안이 벙벙했지만 자기도 모르게 몸을 들썩이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곧 찰리의 귀여운 노래와 동작에 빠져들었어요. 사람들은 잘한다 꼬마야 하면서 무대 위로 돈을 던져 대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찰리는 잠깐만요. 돈부터 준 다음에 노래할게요. 라고 말하면서 돈을 줍기 시작했어요. 관중들은 극장에 떠나가라 웃음을 터뜨렸어요. 무대 감독이 뛰어나와 찰리가 돈 줍는 걸 도와줬어요. 하지만 찰리는 그 아저씨가 자기 돈을 가져가는 걸로 알고는 다시 소리쳤어요. 안 돼요, 아저씨. 그건 내 돈이에요. 그러자 사람들은 발까지 동동 구르면서 웃어댔어요. 이것이 온 세상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된 희극 배우 채플린의 첫 무대였어요. 찰리가 사는 곳은 런던에서도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빈민가였어요. 아버지는 가수였고 어머니는 배우여서 찰리도 한때는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일찍이 이혼을 했고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는 양육비를 대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머니 혼자 힘들게 아이들을 키우고 있었는데 일자리마저 없어졌으니 살 길이 막막했지요. 어머니가 싹 바느질을 시작했지만 어림도 없었어요. 아이들은 언제나 누더기를 걸치고 굶주림에 허덕여야 했어요. 그러다 도저히 살 길이 없으면 온 식구가 빈민 구호소에 들어가 살기도 했지요. 이런 힘든 생활 속에서 어머니의 건강은 더욱 나빠져서 마침내 정신 이상 증세를 일으켰어요. 어머니가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찰리 형제는 거리를 떠돌다 경찰에 단속에 걸려 잡혀가기도 하고 너무나 배가 고파 시장 바닥에
버려진 과일, 쪼가리를 주워 먹기도 했답니다. 찰리는 9살 때 아동극단에 들어가 배우로 일했어요. 하지만 생활은 여전히 힘들어서 어린 나이에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많은 일을 했어요. 이발사 조수, 자파상이나 병원의 심부름꾼, 호텔 보이, 청소부, 유리공장이나 인쇄소의 직공에 헌 옷가지를 직접 들고 나가 거리에서 팔기도 했고 장난감을 만들어 팔기도 했어요. 지독하게 힘들었던 어린 시절에 이런 경험들은 나중에 채플린의 영화 속에 다 스며들게 된답니다. 떠돌이 찰리의 탄생. 그렇게 온갖 일을 하면서도 찰리의 머릿속에는 오직 배우가 되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틈만 나면 옷을 깨끗이 다려 입고 구두를 잘 닦아 신고 근처에 있는 극단 사무실 앞에 가서 서 있곤 했지요. 찰리의 정성이 하늘에 닿았는지 어느 날 찰리는 극단 사람의 눈에 띄어 연극에 출연하게 되었어요. 정식으로 계약도 맺은 진짜 배우가 된 거예요. 공연은 내용이 형편없다고 비난을 받았지만 어린 배우 찰리의 연기는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몇 년 뒤 찰리는 형 시드니의 소개로 카노 희극 배우단에 들어갔어요. 찰리의 인기는 점점 높아져 미국 순회 공연의 주인공으로도 뽑혔지요. 찰리는 광대한 대륙인 미국이야말로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서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키스톤 영화사에 망설임 없이 들어갔어요. 어느새 찰리는 25살의 의젓한 청년이 되었어요. 찰리는 영화사의 분장실에서 새로운 인물을 위한 의상들을 몇 시간째 뒤지고 있었어요. 일주일에 두 편씩 마구잡이로 찍어대는 엉터리 영화에서 억지로 웃기는 역할을 하는 게 영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찰리는 이것저것 옷을 입어보고 있는 중이었지요. 그러다 찰리는 헐렁헐렁한 바지에 커다란 구두를 신고 찌그러진 중절 모자를 쓰고 지팡이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콧수염도 붙였지요. 그 모습으로 거울 앞에 선 찰리는 한호성을 질렀어요. 바로 이거야. 이거야말로 내가 찾던 인물이야. 찰리가 분장실에서 나오자 사람들이 모두 우와 하고 웃음을 터뜨렸어요. 찰리는 오리처럼 뒤뚱뒤뚱하며 걸어 더욱 웃겼지요. 그렇게 태어난 떠돌이 찰리는 그 뒤로 채플린의 모든 영화에 나오는 인기 최고의 인물이 된답니다. 초라하지만 진실되고 착한 이 인물은 전 세계 사람들을 매혹시켰어요. 채플린은 돈도 많이 벌게 되었죠. 그 이후 채플린은 직접 영화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채플린이 만든 영화들은 그때까지 희극 영화와는 전혀 달랐어요. 그때까지 희극 영화는 이상한 행동들을 해서 억지로 웃기는 가벼운 영화가 많았어요. 아주 짧은 시간에 뚝딱뚝딱 엉터리로 만들어내기 일쑤였지요. 하지만 채플린은 장면 하나하나를 공들여 만들었고 영화 속의 의미를 담으려고 애썼어요. 그리하여 채플린의 영화는 웃음을 터뜨리게 하면서도 동시에 눈물을 흘리게 하는 감동적인 영화가 되었죠. 모던 타임스라는 영화를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공장 직공인 채플린은 하루 종일 공장에서 나사못을 조이는 일을 해요. 그러다 보니 채플린은 동그란 것만 보면 무엇이든 달려들어 조이려고 하고 있죠. 심지어는
길 가는 여자 옷에 달린 동그라미 단추를 보고도 달려가요. 이런 장면은 사람들로 하여금 웃음을 터뜨리게 만들면서 동시에 눈물을 글썽이게도 만들었어요. 그런 장면은 기계처럼 하루 종일 같은 일만 하는 공장 노동자들의 슬픔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것은 정말로 새로운 방식의 희극이었어요. 사람들은 그런 채플린의 희극에서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그것이 채플린이 희극 속에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서민들의 삶을 진실되게 담았기 때문이었죠. 또한 채플린은 영화 속에서 황금말을 최고로 여기는 부자들의 삶과 기계 문명, 경제 공황, 전쟁, 이선에 가득 찬 세상을 비꼬며 놀려댔어요. 관객들은 그의 영화를 통해 이 세상의 참 모습을 깨닫고 통쾌한 기분도 맛보았지요. 그리하여 채플린의 희극 영화들은 예술 작품으로도 훌륭한 영화들이 되었어요. 거기에다 채플린은 놀랍게도 각본부터 감독, 주연 배우, 음악까지 모든 것을 자기 힘으로 해냈지요. 어깨총, 키드, 서커스, 황금왕시대, 시티나이트 등 수많은 걸작들이 이 시기에 줄줄이 태어났답니다. 시련을 딛고 일어난 채플린. 채플린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만큼 높았어요. 그러나 인기가 높아지면 그만큼 적도 많이 생기는 법이에요. 채플린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꼬투리를 잡는 사람들 때문에 채플린은 고통을 당해야 했어요. 그 무렵 독일에서는 히틀러가 나타나 유태인들을 괴롭히고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히틀러의 모습이 채플린의 모습과 너무도 닮아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아니, 어쩌면 두 사람이 저렇게 형제처럼 닮았지? 글쎄 말이야, 콧수염까지 똑같이 났어? 콧수염이야 채플린이 인기가 좋으니까 히틀러가 따라했겠지. 채플린은 그런 재미나 우연을 놓치지 않고 위대한 독재자라는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 영화는 한 유태인 이발사가 우연한 사건에 말려들어 자기와 똑같이 생긴 잔인하기 짝이 없는 독재자 힌케르의 역할을 대신하게 된다는 이야기였어요. 누가 봐도 힌켈은 히틀러를 비꼬기 위해 만든 인물이었지요. 이 영화에서 이발사는 독재자의 자리에 앉아 이렇게 애쳐요. 독재자라는 건 자기 혼자만 자유롭고 국민들을 노예로 만듭니다. 지금이야말로 세계의 자유를 위해 싸울 때입니다. 모두 손을 잡고 하나가 됩시다. 채플린은 국민을 억누리는 독재자를 비판하고 그런 독재자라면 사람들이 힘을 모아 몰아내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또한 채플린은 사람을 마구 죽여대는 전쟁을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평화를 주장했어요. 채플린을 미워하던 사람들은 그런 그를 공산주의자라고 몰아세웠어요. 당시에는 온 세상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로 나뉘어 싸움이 붙었던 때라 그렇게 몰리면 몹시 위험했어요. 그 바람에 채플린은 조사를 받으러 잡혀가기도 했어요. 물론 채플린은 공산주의자가 아니어서 금방 풀려났지요. 하지만 미국 정부는 계속 기회를 노리다 채플린이 공연을 위해 영국에 간 사이에 다시는
미국으로 돌아올 수 없다는 명령을 내렸어요. 채플린은 영국과 스위스를 떠돌면서도 끊임없이 영화를 만들었어요. 1952년에 개봉된 나임 타이트는 채플린이 만든 최고의 영화라는 평을 받았지요. 또한 뉴욕의 왕이라는 작품도 큰 성공을 거두었어요. 1972년에 채플린은 마침내 자신을 쫓아낸 미국에서 아카데미상 특별상을 받아냈지요. 많은 영화인들이 채플린을 시대를 뛰어넘는 가장 위대한 배우라고 뽑아요. 채플린은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영화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온 세상에 더욱더 눈부신 빛을 내품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균형과 조화를 연주한 바흐. 바흐는 현대 음악의 기초를 마련한 음악의 아버지라고 이끌어집니다. 그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감동을 주는 폭넓고 성스러운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바흐가 남긴 천여 곡의 작품에는 오직 음악을 위해 일생을 바친 음악가의 열정이 넘치고 있습니다. 달빛 아래 음악을 베끼다. 서재의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희미끄레무레한 달빛 아래 어린 제바스타얀이 책상에 앉아 열심히 무엇인가를 베껴 쓰고 있어요. 프로베르거, 케를, 파헬벨, 북스테우레 하나같이 당시 유명한 음악가들의 이름이에요. 지난 6개월 동안 제바스티안은 이 음악가들의 악보를 밤마다 베껴왔어요. 이 악보들은 모두 맏형인 크리스토프의 것이에요. 제바스티안은 이 아름다운 곡들을 꼭 연주해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형은 어린 나이에 너무 어려운 곡을 치면 손가락에 무리가 간다는 이유로 악보를 빌려주지 않았지요. 그래서 밤마다 형이 잠든 뒤에야 그 악보들을 꺼내 몰래 베끼는 일을 해온 거예요. 그때였어요. 문이 왈칵 열리며 촛불을 든 크리스토프 형이 들어왔어요. 제바스티안은 너무 놀라 옮겨 적던 악보를 얼른 뒤로 감추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형은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손을 내밀며 말했어요. 이리 내놔. 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었던 거냐? 제바스티안은 할 수 없이 옮겨 적던 악보를 내밀었어요. 형의 눈이 촛불보다 더 붉게 타올랐어요. 이 녀석, 형 말을 안 듣고 기어코 이런 짓을 하다니. 제바스티안은 겨우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형, 한 번만 용서해줘. 이제 거의 다 베꼈는데. 이걸 다 베껴 적었다고? 당장 이리 가져와. 얼른! 제바스티안은 그동안 애써 베낀 악보들을 모두 가져왔어요. 이건 별로 내가 압수하겠다. 이건 벌로 내가 압수하겠다. 형은 그 악보들을 몽땅 들고는 휑하게 나가버렸어요. 형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제바스티안은 몹시 속이 상했어요. 달빛 아래 그토록 공들여 베껴 쓴 악보들. 어느새 제바스티안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방울이 뚝
뚝 떨어졌어요. 그렇지만 베껴 쓰며 마음속으로 막 읊조렸던 그 아름다운 곡조들은 결코 사라진 것이 아니었어요. 제바스티안의 마음속에 고스란히 고여있다가 이대한 음악가 바흐를 낳는 미끄럼이 되어 주었답니다.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는 음악가가 많은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시의 축제 음악을 담당하는 음악가였고 삼촌과 크리스토프 형은 둘 다 뛰어난 오르간 연주자였지요. 덕터에게 제바스티안은 어릴 때부터 음악 속에 둘러싸여 행복하게 자랐어요. 그러다 어머니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제바스티안은 10살의 어린 나이에 고아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막 결혼을 해 살림을 차린 크리스토프 형네 집에서 살게 된 것이죠. 형은 제바스티안의 재주를 높이 사서 음악 교육을 열심히 해 주었어요. 다만 아우가 한 걸음씩 천천히 음악을 배워 나가길 바랐던 거였죠. 15살이 되자 제바스티안은 형의 곁을 떠나 성 미카엘 교회 성가대 단원으로 들어갔어요. 곧 변성기가 되는 바람에 노래 대신 악기 연주를 하게 됐지만 그곳에서도 숙식도 해결되고 공부도 할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훌륭한 음악 도서관이 있는 게 가장 좋았죠. 그렇게 어렵게 베끼고도 가질 수 없었던 악보들이 그곳에서는 얼마든지 있었으니까요. 제바스티안은 그곳에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 결과 18살의 나이로 아른슈타트 시에 있는 노이의 교회의 오르간 연주자가 되었답니다. 황홀한 음악의 세계에 빠져 아른슈타트에서 오르간 연주자로 열심히 일하던 어느 날 너무도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바로 북스테후데가 리베크 성 마리아 교회에서 지휘를 한다는 소식이었죠. 그 어린 날 달빛 아래 베껴 적던 북스테후데의 아름다운 곡들, 바흐 가슴은 마구 뛰었어요. 바흐는 망설임 없이 교회에 4주간의 휴가를 신청하고는 400km나 떨어진 리베크로 당장 떠났어요. 리베크로로 당장 떠났어요. 북스테우데는 우리에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음악가였지만 당시엔 파일벨과 함께 가장 뛰어난 작곡가이자 오르간 연주자였죠. 그는 그때까지의 틀에 박힌 듯한 따분한 교회용 연주와는 전혀 다르게 기교를 많이 섞은 화려한 연주를 하였어요. 그런 그의 환상적인 연주는 사람들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지요. 바흐 역시 그의 음악 세계에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그래서 약속된 4주를 훨씬 넘겨 4개월이 지나도록 떠날 생각을 안 하고 북스테우데한테 직접 음악을 배웠죠. 다시 돌아온 바흐의 음악은 이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게 화려하고도 자유로웠어요. 이 무렵 만든 토카타와 푸카 디단조에는 그런 북스테우데의 영향이 뚜렷하게 드러나 있어요. 하지만 교회의 엄격한 장로들은 바흐의 이러한 변화를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저게 무슨 개상망측한 연주라?
저렇게 마구 날뛰는 음악을 신성한 하나님께 바치다니. 그러게 말이야. 한 달만 다녀온다고 해놓고 넉 달이나 있다 온 건 또 무슨 심보냐고. 바흐는 사람들의 편견 속에서 일자리까지 옮겨야만 했지요. 그러나 새로운 음악에 홀려 모든 것을 희생한 이 일은 이후 바흐의 음악 세계에 커다란 흔적을 남겼어요. 바흐는 북스테우데의 가르침을 이어받되 그것을 훨씬 더 뛰어넘었어요. 그래하여 형식적이고 단조로운 당시의 종교음악의 다양한 연주 방법을 사용하여 활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바흐는 기독교를 믿지 않는 보통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깊은 감동을 주는 폭넓고 성스러운 종교음악을 만들어냈어요. 다른 슈타트를 떠난 뒤에도 바흐는 여러 번 옮겨 다니며 일을 해야 했어요. 바흐가 가장 행복하게 지냈던 시기는 캐텐, 궁정의 악장으로 보낸 때였어요. 그곳의 영주인 레오폴트 공은 음악을 매우 사랑하여 바흐를 힘껏 밀어주었어요. 이곳에서 바흐는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무반주 바이올린 소나타와 파르티타, 무반주 첼로 모음곡 등 주옥 같은 기악곡들을 많이 작곡했어요. 바흐의 작품 중에 밝고 즐거운 곡들은 대부분 이때 만들어졌지요. 황홀한 안식처. 레오폴트 공이 결혼을 하면서 음악에 대한 열정의 식자 바흐는 어쩔 수 없이 라이프치히의 성 토마스 학교 칸토르 자리로 옮겨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고달프고 바쁜 27년을 보내면서 부르의 명곡인 마테 순환곡을 비롯하여 교회 칸탄타,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 주여 깊은 시면에서 당시를 부르나이다 등 140곡이 넘는 성가대 합창곡을 작곡했어요. 괴롭고 힘든 생활 속에서도 수많은 명곡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은 화목한 가정이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아빠, 가족 음악회 열어요. 아이들은 바흐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매달리며 졸라댔어요. 하하, 그래? 오늘은 무슨 곡으로 음악회를 열까? 바흐는 호탕하게 웃었어요. 그러면 곧 가족 음악회가 벌어졌어요. 칸토르로서 바흐 생활은 몹시 고달팠어요. 학생들도 가르쳐야 했고 도시 전체의 교회 음악을 다 작곡해야 하는 데다 장례나 결혼에 쓸 음악까지 만들어야 했거든요. 하지만 밖에서 아무리 눈보라가 몰아쳐도 언제나 따뜻한 난로에 붓꽃이 빛나고 있는 아늑하고 평화로운 가정 덕택의 바흐는 기운을 차렸어요. 가족을 몹시 소중하게 생각한 바흐는 아이들에게 음악을 직접 가르치는 일도 매우 중요했어요. 그래서 장남 프르데만과 제자들을 위한 교재로 빌헬름 프리데만 바흐를 위한 소곡집과 평균율 클라비어 곡집 등을 만들기도 했어요. 이 평균율 클라비어 곡집은 음악의 성경이라고 불릴 만큼 음악의 기본 사항이 다 담겨 있어요. 만약 큰 재앙이 일어나 서양 음악이 일시에 사라진다 해도 평균율
클라비오 곡집만 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음악가들이 이렇게 말할 정도였지요. 바흐는 너무 일을 열심히 한 탓인지 말년에 눈이 급속도로 나빠졌어요. 수술도 받았으나 효과를 보지 못한 채 마침내 위대한 음악가 바흐는 6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어요. 마지막 곡인 푸카의 기법은 그렇게 눈이 거의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작곡한 곡이었으니 바흐는 정말 음악과 함께 일생을 보낸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많은 작품들이 하나같이 뛰어나서 한 사람의 작품으로 보기 힘들 정도랍니다. 한마디로 바흐는 현대음악 모든 분야의 기초를 마련해 준 음악가예요. 바흐의 음악은 훗날의 모차르트, 베토벤, 브람스, 멘델스존 등 수많은 음악가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쳤지요. 바흐의 음악에는 신에 대한 사랑과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다 들어있으면서도 그것을 뛰어넘는 어떤 이대하고 성스러운 것이 넘치고 있었으니까요. 인류가 사랑하는 이데아 극작가, 인류가 사랑하는 이데안 극작가, 셰익스피어. 인간의 슬픔과 고통을 작품 속에 녹여낸 셰익스피어. 그의 작품은 마술 같은 대사와 날카로운 풍자와 인간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수백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셰익스피어의 작품은 끊임없이 읽히며 변함없는 진실과 감동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장터의 연극.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태어난 곳은 영국 런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스트랩트퍼드 어폰 에이본이었어요. 그런데 윌리엄이 태어날 무렵 이 마을 주변에 흑사병이라는 무서운 전염병이 돌았어요. 먼저 태어난 두 아이를 다 잃은 윌리엄의 어머니는 갓 난 윌리엄을 지켜내기 위해 온 정성을 다했어요. 무서운 흑사병에서 살아남은 윌리엄은 3년 뒤 동생이 태어날 때까지 어머니의 사랑과 관심을 듬뿍 받으며 자랐어요. 윌리엄이 감정이 풍부한 소년으로 자라난 것은 아마도 어머니한테 이토록 지극한 사랑을 받은 덕분일 거예요. 윌리엄은 자라서 문법 학교에 다녔어요. 예민하고 풍부한 감정을 지닌 윌리엄에게 따분한 문법 학교는 정말 재미없는 곳이었어요. 그래도 이 학교가 윌리엄이 다닌 유일한 학교였지요. 윌리엄이 가장 재밌어한 건 금요일마다 열리는 7일장이었어요. 장이 열리면 농부, 직물공, 염색공, 목수, 제화공들이 각기 자기가 만든 물건들을 들고 나왔지요. 그러면 조용했던 거리는 일순간에 왁작지껄한 큰 장터로 변했어요. 예, 이 약으로 말할 것 같으면 조선 대대로 뼈를 깎는 연구 끝에 마침내 이 말을 탁 치며 개발해낸 세상 어디를 가도 구할 수 없는 사랑의 묘약, 신비의 명약이요. 예, 이 약으로 말할 것 같으면 선조 대대로 뼈를 깎는 연구 끝에 마침내 이 말을 탁 치며 개발해낸 세상 어디를 가도 구할 수 없는 사랑의 묘약, 신비의 명약이요. 자자, 다들 이리 와서 이 옷감을 보세요.
아테네 여신도 탐복한 이 오색 영롱한 빛깔, 이런 옷감으로 옷을 해 입으면 누구든 여왕님 부럽지 않는 멋쟁이가 됩니다. 이렇게 애처대는 장사꾼들 앞에 일리엄은 눈을 반짝반짝 빛내며 하루 종일 앉아 있곤 했어요. 장터에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다 모여 있었어요. 사랑도, 미움도, 싸움도, 잔치도 있었지요. 이 다음에 일리엄이 커서 써낼 연극의 재료들이 넘치는 곳이었어요. 15살이 되자 일리엄은 장갑 제조업자인 아버지와 함께 가죽 장갑들을 만들고 직접 장사도 했어요. 일리엄은 아버지와 내거리 중심의 시계탑 아래에 앉아 장사하는 일이 즐겁기만 했어요. 그곳에서는 지방 순회 중인 극단의 연극 공연이 드물지 않게 열렸거든요. 엘리자베스 여왕이 다스리던 당시에는 연극이 아주 인기가 있었어요. 귀족이고 평민이고 모두들 연극을 보려 몰려들었어요. 일리엄에게도 연극은 다른 어떤 놀이보다도 즐겁고 신나는 구경거리였어요. 여왕이 이곳을 방문한 어느 해에는 영국에서 가장 뛰어난 극단이 공연을 하기도 했어요. 나도 크면 저런 배우가 되어야지. 그리고 저렇게 재미난 얘기도 내 손으로 써야지. 감동에 젖어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일리엄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직업, 어떤 신분의 사람이든 너무도 생생하게 그려내는 위대한 작가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장터에서 조금씩 자라났답니다. 마구간지기에서 위대한 작가로, 그 무렵 제임스 버비지라는 배우가 최초로 극장이란 걸 만들었어요. 맨 처음으로 만들어진 극장이라 이름도 아예 극장이었죠. 그 전에는 배우들이 늘 떠돌아다니면서 연극을 해야 했는데 이 극장이 만들어진 뒤로는 사람들이 극장으로 달려왔답니다. 극장 앞에서 아까부터 한 청년이 지배인을 붙잡고 통사정을 하고 있었어요. 어떤 일이라도 좋습니다. 여기서 일만 하게 해 주십시오. 지배인은 초라한 차림의 청년을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말했어요. 마구간지기가 그만둬서 사람을 구하던 참이었는데 그 일이라도 하겠나? 물론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바로 이 청년이 윌리엄 셰익스피어였어요. 배우의 꿈을 품고 있던 셰익스피어가 드디어 런던으로 올라온 것이었죠. 그날부터 셰익스피어는 열심히 일을 했어요. 마구간지기란 요즘의 주차 요원처럼 손님들이 타고 오는 말을 잘 돌보고 있다가 연극이 끝나면 내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셰익스피어는 그 일을 하면서도 연극 대본을 빌려다 혼자 읽기도 하고 대사를 외워 혼자 연습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한 석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지배인이 셰익스피어를 불렀어요. 마부역 배우가 갑자기 병이 났는데 아주 간단한 역이니까 자네가 한번 해보겠나? 보잘것없는 마부역을 셰익스피어는 연습하여 정말로 훌륭하게 해냈지요. 그때부터 셰익스피어는 배우로도 일하고 혼자 작품을 쓰기도 했어요. 그러다 마침내 셰익스피어의 작품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연극 무대에 올려지게 되었어요. 이때부터
한여름밤의 꿈, 말갈량이 길들이기, 베니스의 상인 등 뛰어난 작품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베니스의 상인에는 욕심쟁이 고리 대금업자 사일록이 당하는 얘기가 나와요. 베이스 상인 안토니오가 사일록에게 돈을 빌리게 됐어요. 사일록은 안토니오가 돈을 갚지 못하면 몸에서 살 1파운드를 떼어가겠다고는 조건을 달았지요. 결국 안토니오는 돈을 갚지 못해서 재판정에 끌려갔어요. 그때 지혜로운 여인 포샤가 재판관으로 변장하고는 사일록에게 판결을 내렸지요. 약속대로 살을 베어 내되 피는 한 방울도 흘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오히려 사일록이 당하게 되는 이야기예요. 사일록이란 이름은 요즘에도 인색한 구두쇠를 일컫는 말로 쓰인답니다. 이런 번뜩이는 재치와 마술처럼 사람을 빨아들이는 대사, 그리고 못된 장사치들의 행포를 날카롭게 비판하는 섹스피어의 작품은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들은 섹스피어! 섹스피어를 애치며 극장으로 몰려들어 왔어요. 그때의 관중들은 땅콩이나 사과, 배를 극장 안에 들고 와 먹으면서 공연을 보았어요. 그러다 공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대를 향해 먹던 것들을 마구 던지기도 했어요. 그러나 섹스피어 작품에 그런 일은 결코 없었지요. 그 무렵 무서운 흑사병이 다시 돌았어요. 그 바람에 2년 동안 극장이 문을 닫아야 했지요. 하지만 섹스피어는 그동안 그 시간 동안에도 쉬지 않고 희곡들을 썼어요. 또한 비너스와 아도니스 같은 시를 써내어 귀족의 후원도 받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글로브 극장과 섹스피어. 극장이 다시 문을 연 뒤로는 연일 대성공이었어요. 무려 21년 동안이나 극장은 아주 잘 되었지요. 그런데 극장이 잘 되는 게 못마땅했던지 땅 주인이 갑자기 땅을 빌려주지 않겠다고 했어요. 연극을 사랑하는 젊은이들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힘을 모았어요. 그 결과 멋진 해결책을 생각해냈어요. 그들은 극장의 목재들을 뜯어내어 다른 곳에 지구극장, 글로브 극장이라는 새 극장을 지었어요. 온 세상이 무대라는 뜻에서 그런 이름을 지었대요. 글로브 극장 역시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어요. 한 번에 3,000명이나 되는 관객들이 몰릴 때도 있었으니 정말 굉장하죠. 글로브 극장은 값이 비싼 귀족석과 젠틀맨, 귀족과 자유민 사이의 계급, 젠틀맨석, 일반석이 있었는데 여기는 모두 앉아서 볼 수 있는 자리였어요. 하지만 돈을 조금밖에 낼 수 없는 대부분의 관객들은 입석이었어요. 말 그대로 지붕도 없는 맨 바닥에 서서 비가 내리면 비를 맞고 눈이 내리면 눈을 그대로 맞아야 하는 곳이었죠. 그래도 사람들은 신나게 모여들어 구경을 했답니다. 그렇게 모든 일이 성공을 거듭할 무렵 섹스피어에게 끔찍한 비극이 닥쳐왔어요. 11살짜리 애아들이 갑자기 병에 걸려 죽은 거예요. 그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섹스피어는 쉬지 않고 작품을 쓰는 것으로 그 슬픔을 이겨냈어요. 그의 작품은 인간의 가슴을 울리는 비극으로 뻗어나갔지요. 그가 쓴 연극에 관객이 몰리고 글로브 극장도 잘 되고 부자가 되고 신분도 높아졌지만 섹스피어는
인간의 슬픔과 고통을 다루는 작품들만을 줄줄이 써냈어요. 햄릿, 오셀로, 맥베스, 리어 왕 같은 가슴을 찢는 비극들이 다 그때 태어났지요. 한편 섹스피어는 런던의 생활에 조금씩 지쳐갔어요. 그래서 그는 폭풍이라는 작품을 쓴 다음 고향 마을에 내려가 아름답고 커다란 집 한 채를 샀어요. 섹스피어의 인기는 아직도 하늘을 찌를 듯 높은 데다 50세도 되지 않는 젊은 나이였지만 그는 모든 것을 떨치고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오직 글쓰기에만 매달렸어요. 그로부터 몇 해 뒤인 1616년 자신의 생일인 4월 23일에 섹스피어는 52세의 나이로 조용히 이 세상을 떠났어요. 온 세상이 연극 무대였지요. 남자나 여자는 모두 배우일 뿐 자기 차례가 되면 나왔다가 자기 역을 다 하고 나면 들어갈 뿐이죠. 그가 쓴 뜻대로 하세요 라는 연극 속의 한 인물이 했던 말처럼 섹스피어는 위대한 극작가라는 자신의 역할을 다 마쳤기 때문에 이른 나이에 무대에서 퇴장을 한 것인지도 몰라요. 지금까지도 섹스피어의 작품은 온 세상에서 끊임없이 공연되고 있어요. 그가 쓴 희곡 그대로 무대에 올려지기도 하지만 현대적인 영화나 뮤지컬로 각색되어 선보이기도 하지요. 섹스피어는 온 인류가 사랑하는 위대한 작가가 된 것입니다. 사랑의 정신을 펼친 위대한 작가 톨스토이. 백작 집안의 고귀한 신분으로 태어났지만 비참한 농민들의 삶을 가슴 아파서 작가 톨스토이. 비참한 농민들의 삶을 가슴 아파한 작가 톨스토이. 그는 소설을 통해 인류에게 사랑과 평화의 정신을 널리 펼치고자 했던 작가이자 사상가입니다. 그의 작품은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한 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고통을 배운 어린 시절. 레프는 러시아의 용주인 니콜라이 리일치 톨스토이 백작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백작은 황제의 친척으로 1000명이나 되는 농노를 거느린 대지주였지요. 하지만 네프가 태어난 지 2년 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네프는 주로 할머니의 보살핌 속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그 사치스러운 기부인이었던 할머니에게는 엄마 품 같은 포근함이 없었어요. 네프는 밤마다 잠을 못 이루며 칭얼댔어요. 그러면 할머니는 못 보는 이야기꾼인 늙은 하인을 불러와 네프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게 했어요. 옛날에 한 배짝이 살았답니다. 하루는 배짝이 사냥에 나섰는데 벽난로에 장작은 밝게 타오르고 찻주전자에서 물 끓는 소리가 자르륵 자르륵 들리는 겨울밤 보이지 않는 눈으로 어딘가 먼 곳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이어가는 할아버지의 모습. 옛날 이야기를 듣는 일은 곧 엄마 품에 안긴 것처럼 아늑한 느낌을 주었어요. 이렇듯 슬픔을 위로하고 애로움을 달래주는 이야기의 매력의 레프는 자기도 모르게 점점 빠져들게 되었어요. 하지만 레프의 불행은 계속되었어요. 9살 때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나고 그 충격으로 할머니까지 돌아가시고 말았거든요. 네푼의 5남매는 졸지 고아가 되었죠. 기댈 곳 없는 5남매는 늘 모여서 서로를 위로하며 재미있게 놀았어요. 훗날 네프 니콜라에비치 톨스토이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가족들과의 행복했던 추억들을 아름다운 문장으로 그린 유년 시절이란 작품을 첫 소설로 꺼내게 됩니다. 당시 귀족 자제들이 다 그랬듯이 네프의 형제들도 말타기를 매우 즐겨했어요. 아직 어린 네프는 어떻게든 형들에게 자기의 솜씨를 뽐내고 싶었어요. 그날은 마침 농사일이 바쁠 때라 탈 말이라고는 늙어 빠진 말 한 마리뿐이었어요. 맏형부터 차례대로 그 늙은 말을 타고 한 바퀴씩 돈 다음 겨우 순서가 되어 네프가 말에 올라탔어요. 하지만 말은 어찌나 지쳐버렸는지 땀을 비오듯 흘리며 쓰러질 듯 콧숨만 가쁘게 내쉬는 거였어요. 네프는 다짜고짜 그 말에서 채찍질을 했지만 말은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약이 바짝 오른 네프가 더 힘껏 채찍을 내리치자 그만 채찍이 부러지고 말았어요. 그 모습을 본 하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도련님은 정말 동정심이라고는 없군요. 고작 멋진 모습을 뽐내려고 늙은 말에게 그토록 모진 채찍질을 하는 겁니까? 그 말은 사람으로 치면 100살이 다 된 늙은 말이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일 도련님이 100살이 된 영감의 등짝에 올라앉아 이랴 하고 채찍을 휘두르고 있다면 어떻겠어요? 하인의 말을 듣자 네프는 찬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온몸이 뚫렸어요. 자기가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가 하는 깨달음이 번개처럼 든 거였어요. 그래서 네프는 늙은 말에 머리에 뺨을 비비고 울면서 사과를 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앞으로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않을게. 이 일로 네프는 고통받는 짐승이나 사람에 대해 큰 동정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당시 러시아에는 농노 제도가 있어서 귀족의 지배 아래 대다수의 농민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이것을 당연하게 여긴 다른 귀족들과 달리 톨스토이는 농노들의 고통을 덜어주려고 평생토록 노력하게 된답니다.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레프 니콜라예비치 톨스토이는 어느덧 대학생이 되었어요. 하지만 톨스토이는 대학에서 배우는 따분하고 형식적인 공부에 몹시 실망했어요. 톨스토이는 형에게 말했어요. 차라리 혼자 공부하는 게 나아. 대학에서는 배울 게 없어. 그리고 난 도시의 생활이 정말 싫어. 겉으로만 번지르르 할 뿐 모조리 거짓투성이야. 이렇게 거짓된 삶을 사느니 시골로 돌아가 집을 돌보며 농민들을 위해 사는 쪽이 훨씬 더 의미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톨스토이는 고향으로 내려가 열심히 농사일도 거들며 농민들을 이해하려고 애써 보았어요. 하지만 생각과는 달랐어요. 농민들은 톨스토이를 믿지 않았어요. 톨스토이 역시 마음만 앞설 뿐 아는 것이라고는 없었어요. 나는 아무 의미 없는 생활을 하고 있다. 할 일도 찾지 못하고 세월만 보내고 있다. 일기에 그렇게 쓰기도 했답니다. 그런 갈등을 겪던 톨스토이는 마침내 카프카스 전쟁에 참가하고 있는 맏형 니콜라이를 따라 군대에 지원했어요. 그 전쟁은 소수민족인 타타르족과 러시아 군대가 싸우는 전쟁이었어요. 톨스토이는 직접
전투에도 참가하고 포로가 되기도 하면서 많은 일을 겪었어요. 이때의 경험으로 나중에 카프카스의 포로라는 소설을 쓰게 된답니다. 그렇게 군대 생활을 하고 있던 중인 1853년 러시아와 터키 사이에 크림 전쟁이 터졌어요. 톨스토이는 애국심에 불타 열렬하게 전투에 참가했어요. 하지만 전쟁을 치를수록 전쟁이 다 가져다주는 비참함에 큰 괴로움을 느끼게 되었죠. 그 무렵 바로 이의 드미트리 형이 벽으로 갑자기 죽는 일까지 생겼어요. 톨스토이는 전쟁이 끝나자마자 당장 군대를 그만두기로 결심했어요. 전쟁터에서 써낸 3부작 세바스토리폴리 이야기에는 톨스토이의 마음이 변화가 잘 드러나 있어요. 이미 유년 시절이란 소설을 발표하여 이름을 알렸지만 이 소설로 톨스토이는 본격적인 소설가가 된 셈이었어요. 고향에 돌아온 톨스토이는 이번에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부터 시작하기로 마음먹고 학교를 세우고 교육에 힘썼어요. 큰 글 쓰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몇 해 뒤 이번에는 또 니콜라이 형이 결핵에 걸려 죽고 말았어요. 전쟁터에서 숱한 죽음을 겪고 다시 형제들의 죽음을 겪은 톨스토이는 삶과 죽음에 대한 의문에 사로잡혔어요. 산다는 건 무엇이고 죽는다는 건 무엇인가? 인간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훗날 이에 대한 생각들은 인생론이라는 책에 담기게 된답니다. 이대한 작가, 이대한 사상가. 톨스토이는 무엇보다 농민학교에 많은 힘을 쏟았어요. 그의 교육 방침은 책 같은 것에 의존하지 말고 산 지식을 아이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애정으로 심어준다는 것이었어요. 또한 지주로부터 농민을 보호하는 데 앞장섰어요. 그 무렵에는 농노 해방령이 내려 지주와 농민 사이에 부딪히는 일이 많았는데 톨스토이가 언제나 농민의 편에 서서 지주들을 톨스토이를 아주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하지만 톨스토이는 절대로 굽히지 않았어요. 톨스토이는 34살의 나이에 비로소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고 많은 것이 안정되자 톨스토이는 다시 소설을 쓰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혔어요. 이번에는 내 모든 것을 바쳐 훌륭한 소설을 꼭 써내고 싶다. 톨스토이는 그런 각오로 나폴레옹 전쟁을 다룬 전쟁과 평화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 소설은 6년 만에 완성되었지요. 이 책이 세상에 나오자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소설이 나왔다라고 한호성을 질렀답니다. 하지만 힘든 농사 일을 하면서 쉬지 않고 요양을 간 곳에 농민들이 흉년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을 본 톨스토이는 그 농민들을 구조하는 운동을 펼쳤어요. 톨스토이의 사랑에 넘치는 이러한 행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 도움의 손길이 넘쳐났지요. 그렇지만 톨스토이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가난한 사람들을 구할 수 없다는 고민에 빠졌어요. 참회록은 이런 고민에서 나온 책이었어요. 이 책에서 톨스토이는 노동의 소중함과 평화의 중요함을 말했어요. 또한 폭력을 쓰지 않기 위해 군대에 가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도우려는 목적으로 부활을 완성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아내 소피아는 이런 톨스토이를 안타깝게만 여겼어요. 위대한 작가인 남편이 글 쓰는 데 써야 할 힘을 그렇게 가난하고 힘 없는 사람들을 이에 바치는 것이 속상하기만 했지요. 톨스토이로서는 자신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 아내가 원망스러울 뿐이었어요.
결국 톨스토이는 1910년 82세의 나이로 집을 나왔어요. 빈손으로 온 러시아를 돌며 하느님의 뜻을 전파하는 순례자가 되기로 마음먹은 거였어요. 하지만 집을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톨스토이는 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소식을 듣고 달려온 자식들에게 톨스토이는 이런 유언을 남겼어요. 내가 죽거든 나 대신 불쌍한 사람들을 진심으로 도와주기 바란다. 그 말을 마지막으로 위대한 작가이며 사상가인 톨스토이는 눈을 감았어요. 사람은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다. 죽을 때까지 남을 돕고 착한 일을 하면 언제 죽어도 그 사람의 마음은 많은 사람들 속에 살아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던 톨스토이. 그 말 그대로 톨스토이는 우리들 마음속에 아직도 생색이 살아있답니다. 우리의 영혼을 울려주는 그 위대한 작품들과 함께 영원히. 현대 미술의 개척자 피카소는 92세로 세상을 뜰 때까지 한순간도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세운 그림 세계를 스스로 부수고 또다시 새로운 그림 세계를 끊임없이 열어간 피카소. 그래서 그는 현대 미술의 개척자라고 불립니다. 아버지의 붓을 꺾게 한 파블로. 미술 선생님인 파블로의 아버지가 마당에서 비둘기를 보며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였어요. 유모차에 앉아있던 어린 아기 파블로가 손을 내밀며 말했어요. 나피스. 에스파냐 말로 연필이라는 뜻이었어요. 이 말이 파블로 피카소가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한 말이니 정말 미래의 화가답지요. 어린 아이들에게 뛰어난 그림 재주가 있다는 걸 알아챈 아버지는 파블로에게 집중적으로 그림 지도를 시작했어요. 파블로의 재능은 매우 뛰어나서 몇 년 지나지 않아 아버지처럼 잘 그릴 수 있게 되었어요. 파블로는 보이는 모든 것을 무섭게 그려나갔어요. 아이부터 노인까지, 강아지부터 비둘기까지, 숲, 바다, 강 모든 것을 그려다 14살 때 이웃에 사는 가난한 소녀를 모델로 맨발의 소녀라는 그림을 그렸어요. 얼굴에는 슬픔이 가득 차 있고 동상으로 발이 퉁퉁 부어있는 소년이었죠. 보기만 해도 소녀의 가난이 그대로 묻어나는 나무랄 데 없는 걸작이었어요. 파블로의 아버지는 그 그림을 보자 아들을 꼭 껴안으며 말했어요. 너는 정말 훌륭한 화가다. 너가 자랑스럽구나. 그러면서 아버지는 자기가 쓰던 귀한 그림, 붓들을 모두 파블로에게 넘겨주었어요. 너는 정말 훌륭한 화가다. 너가 자랑스럽구나. 이 붓들을 너게 다 주마. 이제 나는 더 이상 그림을 그리지 않을 거다. 아들이 아버지보다 그림을 잘 그리니 굳이 내가 그림을 그릴 이유가 없지 않겠니? 그 길로 파블로의 아버지는 다시는 그림을 그리지 않았어요. 이 무렵 파블로가 그린 걸작 작품으로는 첫 성체 배령식과 가학과 잡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두 작품 모두 소년이 그린 그림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뛰어난 작품이었어요. 나중에 피카소는 아이들의 그림을 보면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나는 한 번도 이렇게 그리지 못했다. 12살에 이미 라페엘로 사실과 거의 같게 그림을 그린 이탈리아의 화가처럼 그렸으니까. 16살이 된 파블로는 큰아버지의 도움으로 마드리드 왕립 아카데미에 입학했어요.
그 학교는 에스파냐에서 가장 좋은 미술학교였지만 파블로는 새로울 게 없는 수업에 곧 흥미를 잃고 말았어요. 그래서 수업을 빼먹고 날마다 프라도 미술관으로 달려갔지요. 그곳에는 벨라스케스 나고야처럼 이대한 화가들이 황홀한 그림들이 있었거든요. 언젠가는 꼭 저런 그림을 그려야겠다는 마음으로 파블로는 그 그림들을 열심히 따라 그렸어요. 하지만 수업을 계속 빼먹자 큰아버지는 공부도 하지 않은 게으른 녀석한테 줄 돈을 한 푼도 없다 하며 학비를 끊고 말았어요. 그래도 파블로는 꿋꿋이 그림을 그려 나가다 친구 카사헤마스의 도움으로 함께 파리로 떠났어요. 다행히도 파리 사람들은 파블로 피카소의 생명력 넘치는 밝은 그림들을 매우 좋아했어요. 애롭게 진흙길을 걸으며 그런데 뜻밖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낯선 파리에서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던 친구 카사헤마스가 어느 날 사랑의 실패에 충격을 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거예요. 이 일은 피카소에게 너무나 큰 충격을 주었어요. 이 일로 그 전까지 밝고 생명력 넘치던 피카소의 그림들은 순식간에 우울하고 어두운 그림으로 바뀌고 말았어요. 피카소는 가장 슬픈 색인 푸른 계통의 색으로만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깜짝 놀랐지요. 아니, 무슨 그림이 이래? 온통 푸르죽죽한 색깔로만 칠해놨네. 글쎄 말이야, 보기만 해도 마음이 우울해지는구먼. 피카소도 이젠 끝장이야. 이런 그림을 누가 좋아하겠나? 그래도 피카소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푸른 물감으로만 그림을 그려 나갔어요. 이 시기를 피카소의 청색 시대라고 해요. 이 청색 시대는 피카소가 베르낭드라는 아리따운 아가씨를 만나 사랑을 하게 될 때까지 계속되었어요. 페르낭드를 만나면서 피카소의 그림은 행복한 장밋빛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그 시기를 피카소의 장밋빛 시대라고 부른답니다. 세월이 흐르자 피카소의 그림을 알아보는 사람들은 점차 늘게 되었어요. 그 중에서도 유명한 화상, 그림을 사고 파는 사람인 유명한 화상인 스타인 남매는 피카소의 그림을 적극적으로 밀어주었어요. 피카소는 화가로 큰 성공을 거두었어요. 하지만 피카소는 자기 자신이 이룬 세계에 머무는 화가가 아니었어요. 그는 끊임없이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싶어 했죠. 그 무렵 피카소는 거칠고 단순하지만 강렬한 힘을 가진 아프리카의 온시 미술품들에게 큰 자극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피카소는 문을 걸어 잠그고 새로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동안은 친구가 찾아와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았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마침내 거대한 그림이 완성되었어요. 피카소가 드디어 그림을 보여준대. 다들 가보자. 이번에는 또 어떤 걸작을 그려낸 걸까? 글쎄 말이야. 피카소 머릿속에는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는지 매번 놀랄 뿐이야. 모두들 들뜬 마음으로 작업실에 모여들었어요. 작업실에는 벽 하나를 온통 차지하는 커다란 그림이 하얀 천으로 덮인 채 세워져 있었어요. 친구들이 다 모이자 피카소는 미소를 지으며 그림에 씌워져 있는 천을 벗겨냈어요. 그림을 본 순간 친구들은 할 말을 잃고 그림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어요. 생전 처음 보는 이상한 그림이 그들 앞에 놓여 있었어요. 그림에는 벌거벗은 여자 5명이 있었어요. 여자 4은 서 있고 한 명만 등을 돌린 채 앉아 있는 모습이었어요.
몸통은 여기저기 잘라 붙인 온통이나 상자 같았고 얼굴은 가면 같기도 하고 만화 같기도 했어요. 한참 만에야 친구들이 하나씩 소감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어쩌자고 이런 그림을 그린 거야? 이게 괴물이지 사람인가? 앞으로 자네는 만화나 그리는 게 낫겠어. 나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림이야. 눈에 보이는 익숙한 모습대로 그리는 것에만 길들여진 사람들에게 아비뇽의 아가씨들은 도무지 알 수 없는 개상망측한 그림일 뿐이었어요. 그 그림은 오래도록 피카소의 작업실 한 기퉁에서 먼지에 쌓인 채 놓여 있어야 했어요. 하지만 피카소는 언젠가 세상이 이 그림의 가치를 알 날이 올 것이라고 굳게 믿었어요. 피카소의 믿음대로 아비뇽의 아가씨들은 그로부터 많은 시간이 흐른 뒤 현대 미술의 문을 연 입체주의 작품으로 높이 평가받게 되었답니다. 입체주의란 모든 사물을 온통이나 온불 같은 입체로 보고 그려내는 것을 말하지요. 이렇듯 피카소는 아무리 세상에서 인정받아도 늘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싶어 했어요. 다른 화가들이 넓고 평탄한 길을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갈 때 피카소는 애롭게 진흙길을 걸으며 탐구했다. 다른 화가들은 넓고 평탄한 길을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갈 때 피카소는 애롭고 진흙길을 걸으며 탐구했다. 막스 자코프라는 친구가 말했어요. 피카소도 이렇게 말했어요. 화가에게 가장 힘든 건 끝이라는 게 없다는 점이다. 오늘 열심히 했으니 내일은 쉬어도 되겠지 하는 순간은 결코 오지 않는다. 막스 자코브라는 친구에게 말했어요. 피카소도 이렇게 말했어요. 화가에게 가장 힘든 건 끝이라는 게 없다는 점이다. 오늘 열심히 했으니 내일은 쉬어도 좋겠지 하는 순간은 결코 오지 않는다. 독일의 폭격을 비난한 그림 게르니카. 1937년 4월 26일 에스파냐의 작은 도시인 게르니카가 독일 비행기의 폭격을 맞는 비극적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 폭격으로 인해 아이와 노인을 가리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거나 다쳤어요. 이 사건을 전해들은 피카소는 분노로 몸을 떨었어요. 잔인한 히틀러, 나치놈들, 어떻게 저런 짐승 같은 짓을 할 수 있는가? 평화롭게 살다 어느 날 이유도 없이 죽어간 그 억울한 영혼들을 위해 피카소는 무엇이라도 하지 않으면 미칠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당장 붓을 들었어요. 흥분한 피카소의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질 것처럼 마구 뛰었지만 붓을 든 피카소의 손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어요. 그의 머리도 차갑고 그림의 구도와 내용을 계산하고 있었어요. 그리하여 마침내 인류의 비극에 대한 강렬한 슬픔이 담긴 걸작 게르니카가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피카소는 사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것을 몹시 싫어했어요. 하지만 이 게르니카만은 피카소가 나치의 야마적 행위를 비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그린 그림이었어요. 이 그림은 회색, 검정, 흰색 등 차분한 색으로만 그려져 있어서 언뜻 봐서는 세련된 한 폭의 장식화를 보는 기분이 들 정도예요. 하지만 자세히 보면 아이를 안고 우는 어머니, 부러진 칼을 쥔 채 쓰러진 사나이, 두 팔을 들어 올린 채 절규하는 사람의 모습이 보여요.
또한 보이지 않는 고통과 슬픔이 그대로 배어 나와 전쟁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을 절로 하게 한답니다. 하버드 린이라는 사람은 피카소에 대해 이렇게 말했어요. 피카소는 많은 시련을 이겨낸 위대한 예술가이며 아무리 퍼내도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사람이다. 피카소는 정말 그렇게 힘이 넘치고 예술적 영감이 끊임없이 샘솟는 화가였어요. 피카소는 그림만이 아니라 조각, 판화, 도자기까지 다양한 예술 분야에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내고 훌륭한 작품으로 완성시켰어요. 92세로 세상을 뜰 때까지 피카소는 붓을 놓지 않고 새로운 그림들을 열정적으로 그려냈지요. 피카소가 없었다면 현대 미술의 문은 훨씬 더 나중에야 열렸을 거예요.